벡터의 외적으로 가봅시다. 쉽게 말해서 벡터를 곱하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는 방식으로 곱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단어가 이상하지 않나요? 벡터의 곱하기면 곱하기지 왜 벡터의 내적이야? 생각해보면 벡터의 곱하기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의 곱하기가 만약에 한 개뿐이었다면 그냥 우리는 벡터의 곱하기라고 그걸 불렀을 겁니다. 근데 뭔가 벡터의 내적, 안 곱하기라고 불렀다는 소리는 벡터의 바깥 곱하기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빠져 있어서 아마 거의 모든 학생이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벡터의 외적이라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벡터를 곱하기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도 벡터의 내적과 마찬가지로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벡터의 내적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뭐 사형을 내려서 뭐 그림자를 내려서 이렇게 뭐 두 개의 길이를 곱하고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뭐 어떤 애 이러면서 이렇게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할까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비슷하게도 벡터의 외적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 벡터의 외적은 일단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 기호를 드디어 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벡터 C를 이런 관계가 이렇게 썼을 때 벡터 C를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이라고 부릅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외적이라고 부르고요. 걔를 이제 벡터 C가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외적의 결과는 벡터입니다. 외적의 결과는 벡터입니다.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였는데 숫자가 나왔었는데 외적은 시키면 벡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걔는 또 왜? 그냥 계속 스칼라 나와주면 안 되나? 그럴 수 있는데 또 걔가 또 이렇게 벡터가 된 데는 또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라서 애석하지만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벡터의 외적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부르기도 하냐면은 벡터의 내적을 스칼라곱, 스칼라배 아니고 스칼라곱이라고 부르고 벡터의 외적을 벡터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곱했을 때 둘 다 곱하기 계산인데 하나는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벡터가 나오는 거야. 이래갖고 스칼라곱, 벡터곱. 그러니까 영어로도 딱 그렇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적, 외적처럼 이너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랬을 때 이 벡터 C니까 이 벡터니까 우리는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알려주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라는 걸 알려주면 벡터가 잘 정의가 되겠죠. 그죠? 이 벡터를 잘 정의하려면 벡터 A하고 B가 있을 때 자, 얘네들을 둘이 곱하기 할 거야. 외적 해가지고 나온 이 벡터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야 라고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랬을 때 C의 방향과 크기가 있는데 C의 방향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A와 B에 모두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벡터 A하고 벡터 B를 외적시킬 때 나온 게 결과가 벡터인데 걔는 반드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 벡터에도 수직이어야 되고 B 벡터에도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는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당연히 두 개가 이렇게 뭐 평행할 수도 있고 뭐 가지각색인데 A에도 B에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려면 그런 벡터가 있는가 하면 있죠. 그죠?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잘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도 직각, 얘도 직각.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생긴 벡터의 방향이 있을 수 있죠. 얘를 우리가 벡터 C의 방향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케이인가요? 아니야, 여기서 뭔가 미심 적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오케이인가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들어야 돼요. 그냥 막 받아주면 안 돼. 자, 벡터 C의 방향 우리가 어디로 정의할 거냐면 이 벡터 C는 A하고도 수직이어야 되고 B하고도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렇게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하나로 안 정해져요. 예, C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일 거 아니야. 위에가 직각이면 아래로도 직각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벡터 C가 가리킬 수 있는 방향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정하냐면은 사실 어떻게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둘 중에 어느 방향을 우리가 벡터의 외적으로 하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오른손으로 정합니다.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손가락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A 벡터를 B 벡터로 돌립니다. 네 손가락으로 오른손이 반드시 왼손 안 돼요.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A를 B로 돌립니다.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벡터 A 곱하기 B 외적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선택되겠죠. 오른손으로 여기서 A를 B로 감는, 그러면은 엄지는 위로 가게 됐죠. 난 아래로 가는데요. 그런 사람 없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엄지가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오면 인정해 줄 수도 있어. 오른손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A를 B로 감아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C의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수직한 방향인데 둘 중 오른손 법칙에 따라 정의함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모두 수직인 벡터 방향은 두 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바뀌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B 크로스 A라고 썼다면 C의 방향은 어떻게 되면은 B를 오른손으로 써서 B를 A로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감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감아야 되죠. 그러면은 엄지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A 크로스 B와 B 크로스 A는 서로 같지 않게 됩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A를 B로 감으면 위로 올라가고 B를 아래로 감으면 약간 자세가 아크로바틱하긴 한데 이렇게 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감는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작년에 이 강의가 문득 떠오르는데 녹화가 안 돼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작년에 처음으로 요 수업을 했었을 때 거짓말 안 못하고 한 40명 중에서는 30명 정도 갑자기 손을 이걸 하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거 맞아? 막 이러면서 서로 감았던 그러면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얌전하게 배우고 계시네요. A를 B로 감으면 요 방향, B를 A로 감으면 요 방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B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감을 수는 없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180도보다 작은 쪽으로 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그럼 궁금한 점이 있죠. 딱 180도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딱 180도가 되면 0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크기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작은 쪽으로 감아야 됩니다. 각이.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A, B, 사인 세타로 정의합니다. 내적은 코사인 세타였는데 외적은 사인 세타입니다. 세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방향과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벡터의 외적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겠죠. 계산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1, 2, 3,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3 주어지면 우리는 벡터의 외적을 못하겠지만 그림으로 그려서 뭐 이렇게 쓰라면 할 수야 있겠죠. 그죠? 참고로 요 A와 B의 모두 수직한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게 될 거냐면은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지면
일반적인 벡터 이렇게 얘가 주어지고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그렇습니다. 벡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하나가 있으면은 얘가 평행하면 안 되겠지만 평행하지 않고 꼬인위치는요? 라고 하시면 꼬인위치는 시작점을 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 꼬여요. 예, 시작점을 같이 맞춰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그 두 벡터가 모두 들어가 있는 평면 하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됩니다. 그 면의 수직인 벡터. 요 면의 수직인 벡터는 딱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예, 그 면의 수직인 벡터가 바로 C방향이 됩니다. 그때 이게 위로 튀어나오는 벡터가 될 것인가 아래로 들어가는 벡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오른손으로 감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으로 감는 이유는 없어요. 왼손으로 감았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왼손 가면 방향이 반대라며. 근데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에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쓸 모든 규칙을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왼손잡이들에게 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벡터의 외적의 방향을 이렇게 정의하고 크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다시 우리가 내적했을 때의 문제와 봉착합니다. 계산은 못하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벡터의 내적할 때랑 비슷합니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올 거예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올 건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아. 이렇게 결과적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 서로 같아는 얘는 저보다 좀 더 어려워요. 내적에서 뭐 제2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썼는데 얘는 그거보다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살짝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아라는 걸 받아들이는 정도로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진도를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곱셈과 관련돼서 두 번째 곱하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첫 번째 곱하기 방법은 내적이라고 해서 성분을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그래서 답은 숫자 혹은 스칼라로 나오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 곱하기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답이 벡터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A,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 크로스 B, 영어로 뭐 읽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A 크로스 B라고도 하고 A 외적 B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가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지만 오른손으로 A를 B로 감을 거기 때문에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C의 방향으로, 그리고 요 C의 방향 그렇고 C의 크기는 우리가 A, B, 사인 세타가 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를 우리가 벡터 A와 B의 외적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끝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방향이 도대체 어느 방향인가 머릿속으로 잘 그릴 필요가 있는데 두 벡터가 주어지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일한 예외는 언제냐면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입니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얘를 같이 그려놓으면 직선 하나가 되니까 얘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사실 무수히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상황 빼면 일반적으로 두 벡터를 놓고 걔의 시작점을 똑같이 맞춰놓은 그 상태로 그려놓으면 걔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C 벡터는 그 두 벡터의 외적으로 나오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평면의 수직인, 그 평면에 여러분 혹시 안 배웠죠? 고등학교 때 법선 벡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요 벡터의 외적은 수학적인 용어를 빌면 벡터 A와 벡터 B가 결정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법선 벡터는 이 방향으로 가든가 저 방향으로 가든가 두 개가 될 텐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A를 B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그 외적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내적이랑 뭔가 좀 비슷하죠? 그죠? 내적은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뭐 이렇게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면은 얘를 이렇게 그림자 내려가지고 이거랑 곱하기 혹은 얘를 이쪽으로 그림자를 내려서 이거 곱하기 그 그림자의 길이 했었죠. 자, AB 사인 세타는 비슷하게 하면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AB 사인 세타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세타예요. 그죠? 네,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AB 사인 세타. 뭐 이 B를 한번 고정해 볼까요? B를 고정해 놓고 그러면은 여기가 A 코사인 세타였는데 A 사인 세타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죠? 네, 여기가 A 사인 세타에 해당합니다. 그죠? 네, 요 밑에가 A 코사인 세타니까 요 길이가 그리고 B 벡터의 길이 혹은 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한다는 거는 결국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죠? 예. 그죠? 요거 곱하기 요거가 A,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얘가 뭘까? 그냥 뭐 두 개의 변의 길이를 곱하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얘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같지 않나요? 얍 B를 여기다가 이렇게 긋고 A를 여기다가 평행하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을 생각해 보면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죠. 그죠? 예,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C의 크기 요것이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요게 벡터의 외적의 크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합니다. 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왜 중요한 거야? 뭐 이제 곧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요게 이제 벡터의 우리가 외적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내적한 거를 떠올려 보면은 내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 길이랑 내적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곱하면 됐었네요. 그죠? 그랬을 때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는가? 뭐 눈금 없는 자와 뭐 컴퍼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나요? 뭐 잘 모르겠고 뭐 아무튼 뭐 계산 열심히 자를 갖다 들이대면야 계산할 수 있었지만 잘 못할 거였고 그때 때마침 나타난 구세조와 같은 계산 방법이 성분 곱해서 다 더하면은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에도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외적에도 뭔가 그런 이렇게 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유도할 겁니다. 내적할 때는 생뚱맞은 방법이었었죠. 이것과 그것이 생뚱맞은 방법이 두 개가 사실은 같아. 뭐 이런 걸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서 외적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을 할 겁니다. 외적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을 할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조금 공간이 남았네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라고 해봅시다. 벡터의 외적이 왜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요런 x, y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x, y를 가리키는 뭐 어떤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여기다가 얘가 여기 어떤 뭐 요 2차원상에서 요 점에서 어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회전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얘가 조금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뭐 여기로 가겠죠. 그죠?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조금 회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쉽게 생각해서 뭐 저런 문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실을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원점을 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 돌아가면 얘는 새로운 점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죠. 그죠? 여기 그러면은 조금 각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면은 델타 세타라고 합시다. 참고로 이렇게 요런 표기법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각의 크기가 되게 조그마하면 여기다가 델타 세타 쓰면 너무 글씨가 작아져서 보통 작은 범위에다 이렇게 쓸 때 요렇게 화살표 긋고 여기 밖에다가 델타 세타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요게 요 사이각이라는 걸 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막대기의 길이는 R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은 얘가 여기서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면은 새로 x, y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가는데, 그래서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x는 실제로 얼마만큼 변하고 y는 실제로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봅시다. 예, 그러니까 요 원점에서 요 세타만큼 조금 돌리면 x는 실제로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데, 그래서 x는 얼마만큼 변하고 그래서 y는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러려면은 뭐 요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으면 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요 삼각형을 그려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재면 될 것 같죠? 그죠? 네. 다시 한번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는 x, y 뭐 아무거나 머릿속에 생각해 줬습니다. 5,3 뭐 이런 점을 떠올려 봅시다. 5,3이란 이런 점이 있는데 얘를 쥐똥만큼 돌립니다. 회전시켜요. 막대기의 길이는 고정시켜 놓고 얘를 회전시킵니다. 회전시키면 이 새로운 점으로 갈 텐데, 그럼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표기하고 싶은 겁니다. 5,3을 예를 들어서 뭐 1도 돌렸어. 그러면은 걔는 어디로 가겠니?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쓰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림이 있을 텐데, 얘를 그래서 여기다가 확대시켜서 조 삼각형만 이렇게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요 점에 있다가 요 점으로 간 겁니다. 좀 요 삼각형을 떼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기다가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하네요. 그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합니다. 자, 요 길이 얼마일까요? r이고, 여기 또 r일 거고, 세타만큼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뭐 알려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요 각이 델타 세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 배우나요? 그 SSS, SAS, ASA 뭐 이런 거 배우죠? 요게 SAS에 해당하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SAS가 있다는 소리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SAS 두 변과 양 끼인각을 두 변과 그 변 사이에 끼인각을 주면 삼각형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합동이겠지. 그러면은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나머지 요소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한다면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도 계산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좀 귀찮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다 잘라가지고 수선을 그린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다시 만들고 이 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거기다 곱하기 2 해야 되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델타 세타가 매우 작으면,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얘는 근사적으로 뭐랑 같을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비슷해지겠죠. 얘를 삼각형으로 안 보고 부채꼴로 보는 겁니다. 부채꼴은 이상하잖아요. 부채꼴은 얘가 살짝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각이 델타 세타가 되게 작으면, 엄청 작으면 부채꼴이나 삼각형의 이변, 요 호의 길이나 요 현의 길이나 고놈이겠죠. 그죠? 얘를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거니까 얘를 부채꼴의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얘를 근사적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보기로 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보면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그죠? R 정확히 말하면 델타 세타가 되겠죠. 중심각은 델타 세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각만 알아내면 되네요. 이제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요 삼각형을 잘 째려다보고, 요 삼각형을 잘 째려다보면 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맨날 하죠.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조선 그려놓고 엇각, 동의각 뭐 이런 거 하면서,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옛날 그겁니다. 열심히 계산해 보면 여기가 세타가 나옵니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입니다. 뭐 열심히 보조선 그려서 해보세요. 하면 나옵니다. 여기가 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델타 x고
요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델타 y인데 델타 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 요거 곱하면 되잖아요. 사인 세타잖아요. 그런데 x는 감소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델타 세타에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약간만 순서를 바꿔서 쓰겠습니다. r 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곱하기니까 r 곱하기 델타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순서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r 사인 세타가 뭐게요? 생각해 보면은 xy랑 그 극좌표계랑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r이고 사인 세타는 이거니까 r 사인 세타는 사실 뭐였었냐면은 y입니다. y. 이게 우와 그럴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나옵니다. r 코사인 세타가 x고 r 사인 세타가 y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사실은 y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x, y를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극좌표계에서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데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x는 얼마만큼 변하냐면 요만큼 변합니다. 요만큼 변합니다. 비슷하게 델타 y도 계산할 수 있겠죠? 델타 y도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될 거 아니면 얘는 위로 올라가니까 y는 증가하죠. 지금 y는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증가합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1사분면에서 돌려서 그런 거 아닌가? 2사분면, 3사분면 얘기가 다른데요. 1사분면에서 규칙을 적용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데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y가 증가합니다. y가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얼마만큼 증가하냐면은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요 길이니까 요거 요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만큼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r 델타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 증가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기로 합니다. r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세타. r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은 x. 우리가 좀 아까 x라고 했죠. 그러니까 x 델타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델타 y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요 델타 x 델타 y가 뭐에 비례할 거냐면은 델타 세타에 비례하겠죠. 세타를 많이 돌리면 x도 많이 변하고 y도 많이 변하는데 그게 그래서 얼마만큼 변하냐면 델타 x는 마이너스 y 델타 세타만큼 변하고요. 델타 y는 x 델타 세타만큼 변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뭐 유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겁을 먹었겠지만 어쨌든 칠판에 써 있는 걸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정도쯤의 계산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서 뭘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죠. 1의 정의할 때 1이 뭐였었냐면은 F 곱하기 S였었죠. F 내적 S였었죠. 힘 내적 그다음에 간 길이였었습니다. 자, 요 상황에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내가 힘을 줘서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 칩시다. 얘가 지금 XY 평면에서 이렇게 회전한 거예요. 그죠? 회전을 했는데 내가 힘을 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라고 칩시다. 그럼 그때 내가 한 일은? 이라고 구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구했어야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하면 2차원 상이니까 내가 힘을 막 Z방향으로 이렇게 준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얘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결국 2차원 상에서 그럼 내가 힘을 어떻게 줬을 거냐면은 뭐 잘 모르겠으나 2차원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내가 힘을 준 방향이 내가 힘을 준 거를 벡터로 써보면 X방향으로 얼마쯤, Y방향으로 얼마쯤 이렇게 힘을 줬을 겁니다. 얘랑 반드시 평행해야 되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메라에 갑자기 제가 좀 사라질 텐데 녹화한 걸 나중에 보면 자, 얘를 이렇게 문을 돌린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때 꼭 내가 반드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야 이렇게 오냐 하면 그렇지 않죠. 좀 어거지 같지만 내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지금 제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열어도 얘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잡아당기는 성분이 있고 얘를 수직으로 돌리는 성분이 있으니까 결국 얘가 수직으로 돌리는 성분이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죠? 예, 왜냐하면 문을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일 거니까 수직으로 그 중에서 이렇게 얘를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성분이 결국 얘를 돌리긴 하겠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힘을 반드시 그 방향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돌려도 결국 돌아는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랑 쟤랑 평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힘이 이렇게 있고 얘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아까 구했죠. 이동 거리가 이거죠. 예, 얘가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델타 x, 델타 y만큼 이동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내가 힘을 줘서 얘가 회전할 때 내가 한 일이 되죠. 그죠? 내가 힘을 줘서 이 물체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내가 한 일이 됩니다. xy 평면상에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내적이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은 어떻게 되냐면 fx 델타 x 더하기 fy 델타 y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예, 뭐 이거 우리 내적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자, 그럼 델타 x를 델타 y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입하고 싶어지겠죠? fx 곱하기 델타 x 대신에 마이너스 y 델타 세타. 그 다음에 fy, 그 다음에 델타 y 대신에 x 델타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뭐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하면 이거 곱한 거고 이거 곱한 거고 더한 거니까 한눈에 봐도 공통인수라는 게 있죠. 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플러스부터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두 개 순서를 바꾸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적어주기로 합시다. x 곱하기 fy 마이너스 y 곱하기 fx 곱하기 델타 세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냥 산수입니다. x 곱하기 fy. 그러니까 여기서 x, y는 얘의 좌표였었습니다. 예, 원래 있던 곳의 좌표. 예, 거기다가 지금 x, y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힘을 줘서 얘를 델타 세타만큼 돌리면 내가 한 일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한번 잘 째려볼까요? xy 평면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결과가 뭐였었냐면 얘는 xy 평면입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xy 평면에서만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죠. yz 평면에서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zx 평면에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임의의 평면에서도 돌아갈 수 있었을 거고. 예, 만약에 yz 평면이었다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몹시 귀찮죠. 그죠? 예, 우리는 이렇게 기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xy에서 이렇게 되었으니 yz는 알파벳만 바꾸면 됩니다. 뭐 x를 y로, y를 z로. 예, 이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면 몹시 귀찮아요. 예, 그리고 그놈이 그놈인데. 예, yz 평면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y 곱하기 fz 마이너스 z 곱하기 fy 델타 세타였을 겁니다. zx 평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zx 평면이었다면 예, y를 다시 z로, z를 x로 예, 바꿔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칠판 안 보고 적어도 됩니다. y를 z로, z를 x로 할 겁니다. z 곱하기 fx 마이너스 z를 x로 x, 그 다음에 y를 z로.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힘을 줘서 얘가 근데 그냥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예, 마치 이렇게 실 같은 것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실은 멀어질 수는 없지만 가까워질 수는 있잖아. 그런 상황 아니고 아주 단단한 막대기, 보이지 않는 막대기 같은 거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점에서부터. 그래서 오직 돌아갈 수만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얘가 힘을 줘서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예, 그때 그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마냐? 라고 계산을 하려면 우리는 결국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가 문제에서 냈어. 자, 한 일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다면 델타 세타 힘을 얼만큼 줘가지고 델타 세타가 이렇게 돌아갔어. 한 일의 양을 구하시오. 얼마인가? 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러한 계산을 하면 한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계산을 한 일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XY 평면에서 돌아가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XY 평면에서 돌아갑니다. 얘를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XY 평면을 이렇게 감아봅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양의 Z축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왜 회전축을 생각하냐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이거 가속 운동이죠. 왜냐하면 속력은 계속 같은데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붙었는데 얘는 사실 가속 운동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같은데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귀찮아요. 방향이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바뀌는 방향을 계속 고려해 줘야 되는 거는 좀 귀찮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물체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돌고 있으면 마치 팽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이 문도 생각해 보면 또 녹화해서 사라지겠군요. 문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문을 자꾸 이렇게 돌리면 얘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내가 여기서 돌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방향은 바뀌지만 요 문고리가 움직이는 방향은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얘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냐면 요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 축은 안 바뀌죠. 계속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려고 할 때 계속 바뀌는 녀석을 대상으로 하면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걔를 따라가면서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걔를 따라가면서 추적할 때도 있으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회전축은 안 바뀔 거니까. 그러면 XY 평면에서 얘 회전하는 녀석은 결국 회전축은 누구냐면 Z축입니다. 그죠? 회전하는 축은 Z축입니다. YZ 평면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줘 볼까요? 이해를 위해서 X, Y, Z 해서 자, 만약에 YZ 평면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얘의 회전축은 누구냐면 X축이죠. 그죠? 얘의 회전축은 X축입니다. ZX 평면에서 돌고 있어요. 그럼 얘의 회전축은 누구냐면 Y축이죠. 그죠? 이렇게 돌고 있으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사실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는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어떤 평면에서 임의에 주어진 평면에서 회전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는 X축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도는 것 같고 요것과 뭔가 연관이 있고 Y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은 얘랑 연관이 있고 Z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은 얘랑 연관이 있습니다. 성분이 3개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임의의 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아니라 이거 적당히 기울어진 축으로 해서 돌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X축을 중심으로 도는 성분이랑 Y축을 중심으로 도는 성분이랑 Z축을 중심으로 도는 성분을 성분 바이 성분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벡터랑 연관이 있습니다. 얘가 움직일 때 얘를 X축으로 얼마, X축으로 움직이는 거 얼마, Y축으로 움직이는 거 얼마, Z축으로 움직이는 거 얼마를 각각 정해서 얘를 하나의 뭉탱이로 써주자. 그럼 그게 벡터야 라고 했듯이 얘가 임의의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X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분과 Y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분, Z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분으로 분해해서 쓰면 이게 결국 벡터처럼 표기하면 얘도 괜찮겠죠. 회전 운동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 회전 운동을 기술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회전 운동을 벡터처럼 기술하려고 한다면 이런 게 결국 필요하지 않겠어요? X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기다가 YFZ-ZFY, Y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ZFX-XFZ, Z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분 XFY-YFX. 요거 잘 써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FZ는 F 곱하기 Z가 아니라 Z축, F의 Z축 성분입니다. 아래 첨자예요. 얘는 요 앞에 있는 Y는 좌표고 여기 뒤에 있는 Z는 아래 첨자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다면
이런 벡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뭐 이런 벡터가 뭔가 어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 운동을 이렇게 기술할 때 뭔가 심플하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얘만 띡 우리가 무슨 계산 결과가 나오면 회전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할 수 있으면 x축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결국 도는 게 얘랑 에너지랑 연관이 있고, y축을 중심으로 도는 그때 한 일은 이것과 연관이 있고, z축을 중심으로 한 일은 회전의 한 일은 이것과 연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무언가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무언가 써먹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고 나서 다시 벡터의 외적의 맨 처음 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두 벡터가 주어지면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방향, 그런데 앞에 걸 뒤에 걸로 오른손으로 감은 방향, 그 다음에 크기는 그 두 개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뭔 소리야? I 크로스 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벡터에 내적할 때 했던 그 팔 아팠던 9개가 다시 여기 등장합니다. I 크로스 I는 얼마일까요? 요 규칙에 따라서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방향, 일단 방향이 조금 애매합니다. 두 개가 뭔가 수직으로 만나는 건데 두 개가 지금 같네. 뭐지? 일단 방향을 건너뛰고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벡터 두 개가 사이가 이루는 각이 몇 도죠 지금? 0이잖아요. 두 개가 결국 같은 벡터니까 두 개가 사이가 이루는 각은 0이죠. 그죠? 그럼 사인 0은 얼마죠? 0. 그러니까 얘는 크기가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방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네요. 방향이 실제로 정해지지도 않지. 생각해보면은 i에다가 단지 i의 수직이고 i의 수직이면은 i의 수직이야. 근데 x축의 수직인 벡터는 되게 많잖아. 생각해보면 x축의 수직인 벡터는 그림을 그려보면 x, y, z 해서 요게 지금 요 방향으로 가는 게 i인데 i의 수직인 건 굉장히 많습니다. 또 y도 수직이고 z도 수직이고 적당히 yz 평면에 뭐가 있어도 다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인 건 굉장히 방향이 많은데 방향은 되게 많고 근데 크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0이 됩니다. 얘를 엄밀히 써주자면 이렇게 될 건데 왜냐하면 결과가 벡터니까 벡터인데 우리는 편의상 0벡터를 그냥 숫자 0으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냥 숫자 0으로 쓰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I 크로스 J는 얼마일까요? 이 규칙에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I는 X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해했고 J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I 크로스 J는 결과가 얼마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플러스 K 아니면 마이너스 K일 것 같죠? 자, 오른손을 활용해서 얘를 이쪽으로 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 방향으로 되게 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감아서는 이게 안 감겨요. 얘를 머릿속에 얘를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X축이 이렇게 되고 Y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으려면 얘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위로 올라갑니다. 감는 법 연습해야 돼요. 플러스 Z 방향입니다.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얘 1이고 얘 1이고 그 다음에 각은 얘와 얘 사이의 각은 90도였으니까 사인 90도는 1이니까 1, 1, 1 되니까 그 결과로 나오는 벡터의 크기는 1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Z축과 평행한 방향입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K라고 부릅니다. 그죠? Z축과 평행한 단위 벡터이니까. 자, 그 다음 I 크로스 K는 얼마일까요? 얘를 가지고 머릿속에 X축, Y축, Z축 해서 X축을 Z축으로 감으면 엄지손가락은 어딜 가리키냐면은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키네요. 그죠?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something일 거고 그 다음에 크기는 1이고 얘 크기 1이고 이번에도 얘는 직각이었으니까 사인 90도는 1이고 그러니까 크기가 1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Y축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이너스 J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6개도 같은 규칙에 따라서 채울 수 있습니다.
써볼까요? J 크로스 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J 크로스 J, J 크로스 K, 그 다음에 K 크로스 I, 아이고, K 크로스 J, 그 다음에 K 크로스 K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 한 2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6개를 채워 넣읍시다. 머릿속으로 감아서. 네. 답을 다 적고 나면 사실은 나중에 되고 나면 이렇게 감지 않을 거고요. 네. 그 답을 이미 낸 학생들은 잘 째려보면 뭔가 규칙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J 크로스 I 얼마죠? 예, 마이너스 K. J 크로스 J는 0. J 크로스 K는 I. K 크로스 I는 J.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 K 크로스 K는 0. 예, 이렇게 됩니다. 9개의 우리는 외적을 일단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정의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된 다른 벡터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요 단위 벡터들끼리의 크로스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을 우리가 요거만 알아도 예, 단위 벡터들끼리의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2, 5, 3, 1, -3,2랑 외적시키는 건 모르겠으나 얘는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일단 보이죠? 같은 것끼리 하면 0이어야 됩니다. 어떤 임의의 두 벡터가 오더라도 같은 것끼리 하면, 왜냐하면 두 벡터가 같으면 서로 평행할 테니까 각이 세타가 0일 거고, 그러면은 좌우단간 얘는 0이니까 외적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으면 혹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따위는 없죠.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결과는 0일 겁니다. 그래서 0, 0, 0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저기를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벳 돌아가는 그 순서입니다. 사이클릭 오더가 맞으면 플러스, 사이클릭 오더가 안 맞으면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IJK, IJK, IJK 요 순서가 맞으면 예, IJ 순서가 맞았죠? 예,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K고 답은 플러스. IK는 안 맞잖아. 맞으려면 알파벳이 빠른 게 앞에 나왔으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IJK, IJK니까 원래 순서가 맞으려면 KI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IK니까 순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예, J가 오긴 하는데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예, 여기도 JI는 안 맞죠? 순서가? 예, IJ가 맞는 거지. JI는 뒤집어진 순서니까 IJ에 없는 K가 오는데 예, 부호는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규칙이 맞습니다. JK 그 다음에 I 딱 떨어지고 예, KI 그 다음 J 예, KJ는 예,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I가 오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계산해 볼 겁니다. 오, 뭐래. 예, 벡터의 외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A 벡터를 AX, AY, AZ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를 어떻게 쓰면 좋아? 라고 우리가 했었냐면 I 성분, J 성분, K 성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뭐 세 가지 성분을 이렇게 직각인 예,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단위 벡터 앞에 곱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B 벡터도 그렇게 써봅시다. BX, BY, BZ가 있을 건데 얘를 BXI 더하기 BY, J 더하기 BZ, K 이렇게 써봅시다. A 크로스 B를 계산을 도전해 봅시다. 자, 이제 이걸 할 겁니다. 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배 법칙이 된다고 믿읍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요. 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맞는데 된다고 믿읍시다. 예, 된다고 믿으면 하나하나 분배해 나가면 그러면은 항이 총 몇 개 나올까요? 앞에 3개, 뒤에 3개 있으니까 항이 총 9개 나오겠죠. 그 9개를 팔이 아프지만 써봅시다. 단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그 9개를 예, 칠판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써도 됩니다. 저도 쓰겠습니다. AX 얘랑 하면 AX, BX, I 크로스 I가 첫 번째 성분. 그 다음에 얘랑 하면 AX, BY, 그 다음에 I 크로스 J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 스칼라는 앞으로 뽑고요. 예, 벡터 길이의 크로스를 뒤에 적어주면 됩니다. 예, 나머지 쓰면 됩니다. 칠판 안 보고 쓴 사람은 예, 맞게 썼는가 체크해보면 되고, 예, 칠판이 필요한 사람은 예, 보고 적으면 되고, 촬영을 해도 되고. 다 적고 나서 여기 우리는 이미 요 9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9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얘를 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면, 자, 일단 아주 해피하게 같은 건 날아가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죠? 같은 건 날아갈 겁니다. 그죠? 만세. 예. 그 다음에 써봅시다. ij는 k고 뭐 ik는 마이너스 j니까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줄은 ax, by, k일 거고, 그죠? 예, 첫 번째 줄,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줄, 세 번째 항은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ax, bz, j가 될 겁니다. 그죠? 요게 첫 번째 줄 두 개를 요 표를 보고 쓴 겁니다. 되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살려줄 수 있겠죠? 얘 하면은 총 항이 6개 나오겠죠? 예, 다 더, 그러니까 9개, 얘가 앞에 3개, 뒤에 3개라서 예, 크로스 하면은 총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3개는 000 돼서 지워지고 항이 6개가 살아남습니다. 그 6개를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봅시다. 저도 벡터의 외적을 요맘때쯤 배웠겠죠? 학부 한 1, 2학년 때쯤에 대충 한 20년 전쯤에 네, 배웠을 겁니다. 벡터 외적을 배우고 나서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숙제로 내줬어요. 저 당시 때도 자 벡터의 외적을 집에 가서 다시 계산해 보라고 유도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노트 덮고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 계산을 몇 번 해봤을까? 뭐 어림잡아 한 100번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배울 때만. 네, 그 다음에도 다시 무수히 많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뜩 보고 쓱 보면 이해가 되죠. 네, 강의 시간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하면 되거든. 네, 근데 이게 강의실 문 열고 나가면 한 반쯤 잊어버리고요. 네, 집에 여러분의 기숙사의 문을 열면 나머지 반은 없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네, 쉽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항이 이렇게 6개로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보나마나 뭐 봐봐야 뭐 i, j, k 뭐 그걸로 됐을 거고, i가 2개, j가 2개, k가 2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게 하나, 둘, 세 개,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something i, 그 다음에 something j, 그 다음에 something k가 되도록 얘를 정리해 봅시다. i 방향, j 방향, k 방향을 묶어서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면, i 방향은 지금 줄을 한 줄씩 꺼볼까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부터 적으면 예뻐 보이겠죠? ay, bz 마이너스 az, by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j 성분은 두 줄 그어볼까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러니까 az, bx 마이너스 ax, bz가 됩니다. 그 다음에 k 성분 남은 거 세 줄 안 그어도 되겠죠? 남은 거는 그놈이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순서를 적어주면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정리될 건 없습니다. 뭐 혹시 인수분해가 될까요? 뭐 생각해보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없어요. 애석하게도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를 외적을 하면, 얘를 외적을 하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크로스 B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만약에 이 방식대로 쓴다면 X, Y, Z가 이거니까 AY, BZ 마이너스 AZ, BY, 컴마 AZ, BX 마이너스 AX, BZ, 컴마 그 다음 마지막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됩니다. 어우, 일단 적어야죠. 일단 적기도 싫게 생겼으나 적으셔야 됩니다. 적고 나서 보건데 그다지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계산을 도대체 몇 개 하는 거야? 내적은 생각해보면은 곱하기 3번 하고 덧셈 2번 했죠. 그죠? 네, 곱하기 3번 하고 덧셈 2번 하면 내적 계산이 끝났습니다. 근데 외적 계산은 지금 곱하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다음에 빼기 계산을 빼기나 덧셈이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계산이 한 대충 2배쯤 됩니다. 어우, 네,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외우기도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럽게 생겼습니다. 네, 외우기도 좀 껄끄럽게 생겼는데 굳이 일단 규칙을 보여주자면 x축 성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yz 마이너스 zy, 그러니까 x 빼고, y 성분 계산할 때는 zx 빼기 xz, 그러니까 y 빼고, z 성분 계산할 때는 xy 마이너스 yx,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성분이 주었을 때 벡터의 외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끔 안 외워도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외워야 됩니다. 대학생 레벨에서 수학을 공부했어. 그러면은 마치 근해 공식 수준입니다.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법, 이 정도쯤은 숨도 안 쉬고 나와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건데요. 한번 째려볼까요? 뭘 째려보냐면 우리가 아까 회전 운동했을 때 그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로 했던 것과 비교해 봅시다. 얘를 잘 보면 y 곱하기 2의 z 성분이네요. 그죠? yz 마이너스 zy네? 오, zx 마이너스 xz네? xy 마이너스 yx네? 같죠? 그죠?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유도했었냐면은 얘는 요 각각의 평면에서 회전 운동을 할 때 뭐 내가 한 일을 계산해 보자 라고 하면 이런 게 결과물로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왔던 거고, 얘는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단위 벡터끼리의 외적은 이렇게 될 테니까 성분이 주어졌을 때의 외적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군 하고 유도한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런데 결과는 같네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벡터의 외적을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했냐면 얘를 기술할 때 써먹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벡터의 외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 말도 안 되게 무슨 뭘 오른손으로 감아서 뭘 수직을 만들고 뭘 사인 세타는 또 뭐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정의를 해놓으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얘는 일단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의 크기가 이렇게 될 건가 좀 궁금하죠. 그죠? 사실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안 궁금할 수 있겠지만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의 크기를 우리가 잴 수 있잖아. 실제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면 그게 크기라며. 오, 생각도 하기 싫은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나올까? 궁금하죠? 할 수 있어요. 뭐 옆에서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같습니다. 실제로 같고요. 얘가 실제로 이렇게 내적을 하면 얘랑 A 이렇게 벡터를 외적을 하면 A랑도 수직이고 B랑도 수직이어야 된다며. 방향이 수직일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두 벡터가 수직인지 알아보려면 서로 내적시켜서 0이면 서로 수직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적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두 벡터가 수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판별법이 됩니다. 내적해서 0 되면 걔는 수직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내적시켜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거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해보면 0이 나오는가? 테스트해보면 됩니다. 하면 0 나와요. 진짜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안 해볼 것 같지만.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하면 0이 될까? 0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A랑도 수직이고 B랑도 수직이고 넓이는 이렇게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기술할 때 우리가 얘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혀 뿌리가 다른데 얘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가지고 오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x, y, z 외적 fx, fy, fz랑 같은 거죠.
그죠? 이 외적 요 얘를 저 외적 규칙에 맞게 계산하면 요 윗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한번 요 얘 두 벡터를 우리가 외적시킨다고 합시다. 저 규칙에 맞게 라고 한다면은 x 성분은 yz 마이너스 zy. 그러니까 yz 마이너스 zy니까 딱 이거랑 같아지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 y 성분은 어떻게 되면 zx 마이너스 xz. 예, zx 마이너스 xz 하니까 얘랑 똑같아지죠. 예, 마지막 z 성분은 요 규칙에 따르면 벡터의 외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xy 마이너스 yx 해야 되는데 xy 마이너스 yx 하니까 이거랑 정확하게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예, 얘는 우리가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은 x, y, z, 예, 걔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죠.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위치 벡터를 r 하고 벡터 표시하면은 예, 걔의 위치를 가리키는 벡터가 됩니다. 크로스 f 예, 하면 예, 얘가 그 내가 어떤 r이라는 포지션에 있는 녀석을 f라는 힘을 주어서 회전시킬 때에 내가 한 일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얘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토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얘가 토크 벡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토크 벡터라고 부릅니다. 네, 자동차 바퀴 돌리는 힘을 토크라고 그러죠. 예, 얘는 토크가 얼마고 예, 자동차의 마력이 얼마야?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 벡터의 외적은 예, 왜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으나 얘는 결과적으로 이 계산 규칙을 따라서 하면은 예, 우리가 뭘 할 때 좋으냐면은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물리에서 그 모먼트라는 게 있죠. 그죠? 예, 뭐 가군동량, 뭐 모먼트 뭐 이런 거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토크는 정확히 요 쓰면은 또 화면에서 없어지겠군. 예, 요 문을 계산을 하면은 내가 얘를 돌리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이때 힘을 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주면은 얘가 잘 돌아가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손잡이가 있어, 얘를 잡아당기려고 하면은 더럽게 안 돌아가겠죠. 예, 똑같은 문인데 똑같은 힘을 줘도 잘 안 돌아갈 겁니다. 얘를 돌아가게 만드는 힘과 연관이 있는 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F와 연관돼 있으니까 쟤는 기본적으로 토크는 힘과 연관돼 있는 거고요. 모먼트는 질량하고 연관이 돼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안 돌아갈 건가? 얘가 무거우면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가벼우면 잘 돌아갈 거고. 예, 그리고 회전축에서 멀리 있느냐 가깝게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돌아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게 모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전한 F는 ma의 그 회전 운동 버전이 토크는 모먼트 곱하기 각속도, 각가속도를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물리과스러운 설명이었습니다. 예, 회전 운동 우리가 그럼 대기과학과에서는 우리는 회전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바람은 이렇게 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과학과에서 회전 운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비 오죠? 비 오는 저기압비에서 왔겠죠? 예, 저기압은 생각해보면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따지려면 회전 운동을 써야 될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저기압이 얘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뭐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들어봤겠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과목에서 나중에 뭐 3학년 때 혹은 다른 과목에서 들어보면은 소용돌이도 혹은 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얼마나 수평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측정한 겁니다. 얘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돌이도 혹은 와도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출발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지구는 둥글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구 자체가 이렇게 회전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구에서 어떤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반드시 이 지구가 돌아가는 효과를 고려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힘이 거기서 코리올리 힘. 예, 그래서 코리올리 힘은 기본적으로 요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걔를 열심히 써가지고 뭐 이렇게 외적 표시 안 나오게 막 이렇게 쓰긴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벡터의 외적을 가지고 코리올리 힘을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코리올리 힘 혹시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제대로 안 배웠는지 한번 그때 하면은 전향력이라는 말로 배웠을 겁니다. 전향력이 대학교스럽게 말하면 코리올리 힘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무언가 수학적으로 기술하려면 반드시
벡터의 두 개의 외적을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예. 그 벡터의 내적은 왠지 뭔지 모르는 이렇게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있어요. 내적이라서 내적 친밀감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얘가 보면은 계산이 쉬워요. 곱해서 더하면 돼. 근데 외적은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를 써보면 자 A 벡터가 AX, AY, AZ가 있고 B 벡터가 BX, BY, BZ 이렇게 있으면 X 성분은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두 개 빼는 거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예, 빼기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맞습니다. X 성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서로 빼야 됩니다. 그죠? 예. Z 성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서로 빼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지금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는 규칙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벡터의 외적을 맨 처음 배울 때는 저는 벡터의 외적을 배운 지 한 20년쯤 됐으니까 익숙한데 여러분은 안 익숙하겠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수리대기 2를 배웠다면 안 배운 사람 없죠. 정필이니까. 전필인데 안 했는데요. 예, 뭐 그럴 수 있으나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수리대기 1학년 2학기 때 행렬식을 배우는 게 있었었는데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행렬식의 폼으로 해서 AX, AY, AZ, BX, BY, BZ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얘를 다르게 쓴 표현입니다. 요 행렬식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줄 잡고 그거 빼고 그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다 치면 처음에 I 잡았으면은 얘 빼서 요거끼리의 행렬식을 계산했을 텐데 AY, BZ, AZ, BY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J로 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행렬식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J를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J가 된 다음에 얘로 이루어진 행렬식을 계산했겠죠? 그러면은 XZ 마이너스 ZX가 됐을 건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두 개 순서를 바꾸면 ZX, XZ가 됐을 겁니다. 뭐래라고 한 번만 써주면 여기 J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얘 빼서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진 행렬식을 계산했을 테니까 BZ 마이너스 AZ BX가 됐을 건데 얘는 플러스 J로 치면 두 개 서로 방향 저기를 순서를 바꿔서 BX 마이너스 AX BZ가 됩니다. 그래서 GX 마이너스 XG 쪽이 써 있는 그거랑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얘를 잡았으면은 요거 빼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행렬식 계산하면은 XY 마이너스 YX 부호는 다시 플러스 터의 외적을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행렬식을 더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 행렬식을 더 모르겠으면 그냥 뭐 저걸 외우면 되는 거고 행렬식은 뭔지 나 잘 알거든 이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종종 기억 처음에 외울 때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벡터의 곱하기에 대한 두 가지 벡터의 곱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한 겁니다. 하나는 내적, 하나는 외적. 지금 보니까 둘 다 사실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에서 써먹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죠? 벡터의 내적은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뭐 한 일의 양과 연관이 있었고 벡터의 외적은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쓸 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 외적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이 시간에 봤지만 벡터 뭐 할 때 얘기했지만 3차원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기술하고 싶은 거라며 X, Y, Z를 써서 이렇게 그러면은 쓰겠죠. 그죠? X는 X, Y는 Y, Z는 Z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얘를 이제 하늘 뭉탱이로 묶어서 벡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쓸 텐데 그 운동 방정식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게 바로 내적과 외적이 되는 겁니다. 얘가 뭔가 한 일과 관련된 걸 계산하고 싶으면 두 벡터를 내적시킬 것이고
외적과 뭐 회전과 관련된 걸 하고 싶으면은 벡터의 외적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하나 저기는 내적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내적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4차원이든 별 문제가 없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면 벡터의 외적은 지금 봐서 알 수 있듯이 4차원이면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죠. 벡터가 4차원 벡터면 외적을 어떻게 정의하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죠? 이상해집니다. 실제로 정의가 안 돼요. 벡터의 외적은 오직 3차원 벡터에 대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벡터의 외적은 오직 3차원일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럼 2차원 벡터끼리의 외적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정의가 안 되겠으나 Z방향 성분을 빵빵 2차원 벡터니까 Z방향으로는 안 움직여 라고 하면 Z방향 성분을 0, 0이라고 써놓고 해버리면 잘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2차원 벡터끼리의 외적을 굳이 정의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은 벡터 미적분하기이기 때문에 벡터를 일단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 거예요. 벡터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벡터를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을 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숙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 그거 숙제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